네, 2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P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성과 지수라는 것인데요. 매 2년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이거는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경제 포럼에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환경과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가 분야는 다양하니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좀 교재를 PPT를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라고, 환경 보건 분야 40%와 환경 상태 분야 60% 이렇게 구별해서 뭐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또 여기 보시면 뭐 숲이라든지 어종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가장 최근에 발표한 EPI 지수의 환경성과 지수의 그 국가 순위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28등입니다. 28등. 그래서 2017년에서 2018년 자료를 평가했기 때문에 맞아. 2019년도 호주하고 아마존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 산불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로 보시면, 이제 그 지수가 아주 그 높은 나라들이 주로 이제 북유럽 쪽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죠. 북유럽 지역에 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해당되고 있고, 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들,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치죠. 가장 최근에 EPI 지수 국가별 순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덴마크라든지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뭐 거의 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죠. 반면에 이게 180개 국가를 평가를 하는데요. 180개 국가 중에서 부룬디, 이게 아프라고 써는 아프리카예요. 하이티, 중남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차드, 한 번도 안 들어본 나라들도 많아요. 솔로몬 제도, 태평양에 있고,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기니, 그다음 코테드부아르, 제가 지도에서 한 번씩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라리온,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중동지, 이게 워낙 유명하고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도 꼴등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아프리카이죠. 선진 기후라든지 환경의 선진국이 80% 정도 된다 하면은, 이 뒤떨어진 나라, 그러니까 EPI 지수가 떨어지는 나라들은 20%대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죠. 참고로 아시아에는 일본이 12등이에요. 75.1점이고, 한국은 28위로 66.5점, 싱가포르는 39위로 58.1, 대만이 40위로 57.2. 아시아는 아직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도하고 중국이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특히 더 그런다고 할 수 있는데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국토가 넓고 인도가 168이 27.6이에요. 거의 여기에 속하는 나라하고 비슷하죠. 그 다음에 중국이 122, 37.3이고 베트남이 141이 33.4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아직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표로서 알 수가 있고요. 2년 전에 2018년도에는 역시 그 다양한 나라들이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 상위 순위에 들어있죠. 2018년하고 2020년에 그 순위가 완전히 유럽 위주로 바뀐 이유는 이제 평가 방법이 많이 바꿔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주, 그다음 중동의 요르단,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 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러죠. 파키스탄이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는 그 평가의 세부 항목이 이렇게 24개, 32개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1위가 스위스가 3위로 내려오고 덴마크가 2위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베리아 182, 그 다음에 브론디라는 것은 평가에서 없으니까 180이 바깥으로 밀려났다는 것이고요. 한국은 28인데 2018년도에 60이었어요. 62.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80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바뀜으로써 한국은 상당히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8위가 상당히 많이,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2등으로 올라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2위인데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방사능 폐기물 평가에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일본이 환경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투명하지 않는 분야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 외에 싱가포르, 타이완이 3,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 5위 국가를 보면은 이제 덴마크죠. 덴마크는 뭐 덴마크뿐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대부분 청정한 나라로 꼽히고 있어요.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정책, 우리가 이제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또 어떤 청정 에너지, 자전거 도로 이런 그 생태 국가로서 생태 어떤과 관련된 이런 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리를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또는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많이 인접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작은 나라이지만 아름다운 요새, 그래서 산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자연 환경 보존에 특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뭐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지만 뭐 코로나가 풀리면 꼭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스위스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연과 관광이 공존한 나라, 친환경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이고, 여기 뭐 마테 호른이 보이는 이 체르마트 같은 경우는 환경 관리를 친환경으로 잘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관광 산업 나라이기 때문에 알프스라든지 이런 체르마트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사용뿐만 아니라 자전거,
특히 이제 차량도 진입을 금지할 정도로 엄격하게 환경을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영국은 왜 그러냐면 환경하면 런던의 스모그가 안 나오죠.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두 가지 스모그가 나오는데 런던은 지금 이제 초미세먼지와 마찬가지 이렇게 공장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함으로써 이런 연기들, 대기가스를 품어댐으로 인해서 스모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그 고통을 겪고 죽고 이렇게 했던 나라죠. 그런데 그런 사고를 겪음으로써 영국은 이제 그 친환경의 나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어요. 탄소 중립도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영국은 이렇게 세계 4위의 EPI 지수를 평가받는 그런 나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후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프랑스 경우도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대기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자동차 어떤 그 사람이 몇 명 타고 있냐 어쩌냐에 따라서 이런 그 자동차에 대한 표시계 이런 것도 면허 표시대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도심 정책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기가 몽생밀생이라는 어떤 관광지인데 이런 그 관리를 친환경함으로써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제가 나중에 이제 자전거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되겠죠. 기후변화 때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았냐? 아까 28등이라고 했는데 66.5점이에요. 66.5점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점수가 높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대기 중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미세먼지의 정책이 많이 반영이 돼서 상당히 높게 변했어요. 이제 점수가 이렇게. 미세먼지 제거함으로써 상당히 높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생태 쪽은 아직도 우리나라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20점밖에 안 돼, 20점, 30점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피셔리, 그러니까 어족 자원 분야도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이런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28등에 66.5인데 공기질 에어 퀄리티가 28등, 보건 27등이고요. 그 다음에 PM 2.5도 45.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나빴거든요. 상당히 높이 올라갔고, 하우스홀드 퓨엘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용 연료에 대한 건데 잘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료 관리 잘하고 있죠. 오직하면 현재는 가정용 보일러도 친환경으로 국가에서 교체해 줄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오존은 이제 우리나라 오존 발생이 여름철에 꾸준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나쁜 지수를 가지고 있다. 물 쪽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할 수가 있어요. 물 쪽은 90점 이상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폐기물 관리도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쪽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텍티드 에어리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스페시스 해비태트 인덱스, 그러니까 종 서식지에 대한 관리, 이런 쪽 비교적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다. 16점, 여기 78.6점인데요. 118등, 107등,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좀 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열성이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거 이쪽에 상당히 법도 많이 만들고 정책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생태계 서비스, 에코시스템 서비스 분야, 서비스가 공급, 지원, 조절, 지지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식량을 공급해주고 공기를, 수지를 정화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점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아까 의족자원 분야도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평가를 계기로 나쁜 점수, 그러니까 뒤떨어진 점수에 대한 것은 특히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후변화 쪽에도 상당히 아직도 우리가 오지간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나쁜 국가, 악당 국가라고까지, 심지어 기후 깡패라는 말도 국제사회에서 듣고 했었는데, 이제 현재 정부에 들어와서 탄소 중립도 선언을 하고, 또 LD 50이라고 해가지고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책도 세우고 있고,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대응에 대한 법과 과제들을 잘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회복은 되고 있는데, 2018년도까지 평가 결과를 보면 아직도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122등, 106등, 158등 이러기 때문에 GHG라는 게 온실가스에 대한 것입니다. 온실가스의 전체적인 양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2020년대는 우리가 28등이었는데 60등이었어요. 62.3이고, 그때하고 약간씩 점수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때는 대기질이 특히 나빴어요. 생물 다양성도 나빴어요. 대기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도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고체연료 사용량, 미세먼지 노출이라는 인구 밀도당, PM 2.5 순위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아까 고체연료 사용량은 지금도 1등, 그때도 1등이었죠. 두 가지 여전히 PM 2.5는 상당히 회복을 많이 받았다. 등수가 상향 조정됐다는 것을 이제 앞에서 보셨고, 2016년도는 80이었다 하는 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환경 측면에서는 물이나 공기 중에 공기의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나 생태계,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런 부분에는 아직도 상당히 평가가 낮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면, 3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30일까지 황사가 왔어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황사는 중국의 이제 산동성, 텐진, 고비사막, 황토원, 이번에 이제 몽고 쪽에서 주로 왔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건조하다든지 이런 지역에서 중국의 건조준 사막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로 이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 건너오는 거예요. 황사는 과거에 이제 흑비가 내린다, 누런비가 내린다 이런 게 조선시대에도 기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걸 성분을 조사해 보면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철분, 그러니까 주로 흙 속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이제 검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사는 그 토양에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한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호흡기에는 아주 나쁘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황사만 먹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이라든지 중국의 그 오염된 대기가스들이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이제 지금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크게 구별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은 황사가 발생했을 이렇게 중국의 사막 지역에서, 건조 지역에서 모래바람이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거죠. 흙바람이. 근데 미세먼지는 이 황사와 더해져서 주로 이제 중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검댕,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 것, 또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미세먼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황사라고 구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미세먼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황사는 거의 자연적인 어떤 모래먼지, 흙먼지를 할 수 있고, 미세먼지는 이런 자연적인 먼지 플러스 인위적인 먼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미세먼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크기별로 구별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미세먼지고 하나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한때 부유면지로 하자 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확실히 법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이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PM10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Particle Matters.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부유물질이죠. 그래서 10마이크로메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PM2.5라고 하는데, 이건 Particle Matters 2.5 마이크로메타. 아까 마이크로메타는 마이크로그램을 표현하는 제가 설명했는데 2.5,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메타를 100만 분의 1.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카락이 60에서 70 마이크로메타라고, 60에서 70. 60, 70이니까 6번에서 7번 정도 쪼개면 PM10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해변에 아주 가는 모래의 지름이 9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래를 9번 정도 쪼개면 미세먼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PM10은 이렇게 한 7번 정도 쪼개면, 한 20번 정도 쪼개면, 머리카락을 20번 정도 쪼개면 PM2.5의 지름 정도가 된다. 이렇게 크기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크기로. 그만큼 작은 알갱이를 가진 게 미세먼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이라는 게 있으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현미경은 광학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은 이제 그 전자의 힘으로 투시를 해서 그 굴곡을 촬영해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건데, 미세먼지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검댕이에요. 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탄소 덩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검댕. 우리가 이제 뭘 태우면 그름이 생기잖아요. 그름이. 그런 그름 하나하나가 다 미세먼지예요. 3000배로 확대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단위는 이래요. 주로 미세먼지는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게 이제 리터를 쓸 때는 그 수질을 평가하는, 물을 평가할 때 쓰는 거고, 아까 미세먼지는 뭐가 있죠? 마이크로그램 퍼 메타의 함수, 부피를 설명하는 부피를. 리터도 역시 물인데, 부피는 부피인데, 대기 중에서는 메타의 함수로 표현하고, 물에서는 리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대기를 몇 리터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ppm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100만 분의 1이고, 제가 아까 계속 ppb를 100만 분의 10억분의 1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1000분의 1을 하면은 1조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pb, ppm, 그 다음 ppt 이렇게, m은 밀리언이고, p는 빌리언이고, t는 트릴리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길이로 따졌을 때 1km 중에 1mm 정도. 이것만으로는 굉장히 그 작은 길이죠. 그 다음에 작은 양이고, 그 다음에 작은 그 부피죠. 근데 이보다 1000배가 더 낮은 거예요. 부산하고 서울을 왕복하는데 1mm. 얼마나 가능할 수 있죠. PPT는 지구를 24바퀴 돌았을 때 1mm 정도가 나요. 이런 정도 크기예요. 그래서 부피로 따지면 우리 가정의 욕조에 가득 채워놓고 한 방울 땅 떨어뜨리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보다 훨씬 큰 수영장에다가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건 똑같고, 이런 수영장을 1000개의 물 한 방울 똑같아요. 이 정도 양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단위에 대한 설명, 되게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미세먼지 발생은 주로 이렇게 이제 아까 자연적으로 산불이라든지 뭐 쓰레기라든지 나대지에서 흙먼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라든지 또 도로, 빈집터, 공장,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것들 주로 미세먼지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초미세먼지는 이렇게 자동차나 배기가스라든지 우리가 이제 그 화석연료를 연소를 시킨 데서 발생하는 공장이 제조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황산화물, 질소, 아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연기라든지 자동차 배기가스의 모양들인데, 여기에 이제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물질로 바꿔지는데, 그게 이제 초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초미세먼지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황산가스, 황이 들어있는 성분, 그게 이제 황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질소가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이라고, 아모니아도 질소산화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초미세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미세먼지 발생은 자연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해서 그렇고, 앞에 설명했다시피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뭐 화산이 폭발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 화산 폭발할 때 인도라든지 일본 화산 폭발했을 때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 초미세먼지가 많이 높았던 사례들 얼마든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농작물 소각한다든지 비료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로 비료 살포나 아모니아가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먼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걸 구성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황산염, 질산염, 그 다음에 검댕, 이제 이 광물이라는 것은 모래 같은 거 있는 걸 말하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검출되는데 주로 황산염, 질산염이 많다. 그래서 이거 원인은 주로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직접 검사를 해보면 이게 베이징 건지 우리나라 건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이 황산염, 질산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그게 영향을 받아서 비슷했더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특히 우리 건강에 나쁜 이유는 미세먼지가 워낙 이렇게 아까 ppb 단위로 10조 분의 1 단위로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 세포, 우리 호흡기 코로 들어오면 이렇게 점막을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이 허파에 폐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일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므로써 중금속이라든지 아까 그런 황산화물, 질산화물들이 이 폐포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폐를 단단하게 굳게 만드는 이런 역할도 해요.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자, 고혈압 환자는 특히 심형증이라 그러면 폐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이제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특히 그 폐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서 숨을 못 쉬게 사망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미세먼지도 이런 어떤 큰 영향이 있죠, 호흡기에. 그래서 체내에 흡수 가능한 미세먼지 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5에서 10 이게 미세먼지죠. 여기 이어져 있죠. 초미세먼지가 이 아래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것들은 코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지에 어느 정도 점막이 걸러지는 거죠. 근데 이 작은 것들은 폐포 깊숙이 들어가서 폐나 폐포의 손상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도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가 2020년에 최고 많은 나라 했는데 중국, 인도, 한국이 이렇게 조기 사망자가
2060년 1000명이 이룰 걸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관리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의 문제, 특히 이제 전체 이게 3.5 빌리언이죠. 그 다음에 1.3 빌리언 정도, 특히 이스트 아시아 계통에서 이만큼 이제 농도가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어디서 올까 봤더니 주로 이제 중국에서 온다는 게 확연히 밝혀졌어요. 아모니아, 중국에도 분명 우리나라 높고, 중국에도 분명 우리나라 질산산화물도 유기물질도 이렇게 영향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4%에서 50% 정도는 중국에서 온다. 특히 3월 29일처럼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미세먼지는 확연히 중국 영향, 거의 90% 이상 중국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상시는 34%에서 한 50% 정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만 4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것을 우리 장거리 이동 물질에 대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그 LRT 검증이라는 때 역계적으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부터 바람을 쭉 추정해 나가 중국서 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그 연구 방법이요. 장거리 이동 역계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분석을 한 것이 있고, 바람이 어떻게 부냐는 것은 바람창이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겨울철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여름철에는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구나, 겨울철에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받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장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황사가 왔을 때 측정을,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확실히 중국에서 영향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고비 사막, 내몽고 사막, 이번에는 몽고 쪽에서 주로 왔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 특히 황사가 나왔을 때 이런 그 나쁜 중금속보다는 토양성분들, 칼슘방에서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황사하고 일반 미세먼지하고 좀 차이가 있다. 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광주 지역의 경우에도 농도가 많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왜 도시가 더 문제인가? 앞에서 제가 뭐 청소 이야기하고 했는데, 공기가 잘 움직이지 않는 고층 빌딩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자동차가 많이 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출원이 많고 공기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광주는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더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도시 환경이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배수청이라든지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거고, 도시의 미기후라는 게 그런 도시 전체에도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공전전 지구라든지 또 일곡지구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해봐도 광주 경우에 상당히 그 높은 온도의 어떤 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도시 열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보다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도시가 뜨거워질 수 있는 어떤 아까 아스팔트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광주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광주 지역의 그 여름철에 그 한낮의 이 기온, 그 다음에 밤의 기온, 열대야가 아주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 기후가 이렇게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도시 열섬은 당연히 그 도시에 고층 빌딩이 많아서 대기 순환이 안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인공열을 많이, 특히 에어컨을 많이 뗀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 피복재료나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그다음에 건물 외벽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열섬의 원인입니다. 도시 열섬이라는 게 같은 지역에서 하수보다 강주가 훨씬 더 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 열섬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도시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 대기오염 수준 앞서 제가 EPR 지수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감 노력이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제 앞으로 그 PM10이나 2.5나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2024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실태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예,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